엄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도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현실적으로 정신병원에 계시면 돈 관리는 힘들잖아요. 엄마 집은 처분하고 연금도 제 계좌로 돌렸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멀쩡한 나를 왜 정신병원에? 엄마 정상 아니에요. 가족들이 엄마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다니 내가 뭘 어쨌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 장남 도연이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해서 어제 저녁부터 시장에 나가 바리바리 찬거리를 샀다. 고기도 사고 미역국도 끓이고 도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오랜만에 아들이 오는 날이라 마음이 설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시끄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우리 집에 들이닥친 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남자들이었다. 이정희 할머니시죠? 저희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네, 구급대원이요. 전 아픈데 없는데. 가족분께서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할머니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치료, 무슨 치료요? 전 멀쩡한데요.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를 거실에 앉혀두고 뭔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설명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내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가 구급차에 태웠다. 나는 계속 소리쳤다.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제발 좀 그만하시고 얌전히 계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도착한 곳은 노인 전문 정신병원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줄 알았다. 집을 잘못 찾아왔거나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도연이가 집에 와서 텅 빈 집을 보고 놀라면 어떡하지? 그게 가장 걱정되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현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병원에 사람들이 엄마를 끌고 왔어. 빨리 좀 와줘.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이제 전화하지 말라니. 도연이는 처음부터 집에 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나를 병원에 버리기 위한 핑계였던 것이다. 도현아, 일단 엄마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 치매도 심해지셔서 이젠 기억도 못 하시고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해요. 저희도 이게 최선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도연이를 붙잡았다. 내 집은 내 집인데 어떻게 팔았니? 엄마가 위임장에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위임장? 언제 내가 그런 걸 서명했다고? 나는 그런 거 사인한 적 없어. 2달 전에 서류 몇 장 사인하신 거 말이에요. 기억난다. 하지만 그건 분명 요양센터 관련 서류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게 집을 파는 위임장이었다고? 그럼 그 집 판 돈은 어디 갔어? 당연히 엄마 병원비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제가 매달 얼마나 더 보태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비싼 곳에 나를 집어넣어 놓고 내 집까지 팔아서 그 돈을 충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됐다. 그럼 내가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 그럼 이런 돈 안 들어도. 엄마, 이미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우선 도연이를 직접 봐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래, 도현아. 그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라. 엄마,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회사 다니고 애들 학원 보내고 엄마 면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엄마를 여기 두고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겠다는 거냐? 솔직히 가봐야 집 보내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기분만 나빠져요. 엄마, 치료 잘 받으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복도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나가던 간호사 김 씨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님, 요즘 아드님들이 다 그래요. 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오늘만큼 잔인했던 적은 없었다. 편리함이 현실이고
효율이 최고인 세상에서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처리해야 할 짐일 뿐인 거였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내가 서명한 건 분명 요양원 관련 서류였고 나는 아직 내 이름을 쓸 수 있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안다. 그런데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 걸린 치매 환자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 내가 잃은 건 기억이 아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에 대한 믿음이다. 정신병원에 도착 후 입원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었다. 담당 의사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는데 표정이 뚱한 걸 보니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진 않았다. 환자분, 오늘 입원하셨죠? 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장기 입원 대상이시네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면회와 외부 연락은 당분간 제한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이 적힌 입원 동의서 서류가 펼쳐졌다. 하지만 그 서명은 내 필체와는 전혀 달랐다. 선생님,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네요. 제 글씨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잘못 왔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센터장은 내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이마를 짚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는 환자분 마음 다 이해하지만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어르신들께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역시나 당분간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언제 소란을 피웠습니까? 전 아프지 않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진정하세요. 지금 많이 불안정하시네요.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이 제 아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원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뭐예요, 이게? 치매 진단서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체 이런 서류가 왜 있는 건지. 환자명 이정희,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의심.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오늘이 며칠인지도 알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다 기억나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진정합니까? 내 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가뒀는데. 환자분께서는 심한 우울 증상과 히스테릭한 성향을 동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기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동의했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개인 소지품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마치 시한폭탄 같은 범죄자 취급을 하며 내 손가방을 뺐고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마저 뺏어버렸다. 그렇게 나는 원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와 마치 사냥꾼에게 잡힌 짐승처럼 팔을 붙잡힌 채 끌려갔다.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다른 방들을 보게 되었다. 문이 조금씩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다. 한 방에는 할머니 한 분이 손목과 발목이 침대에 단단히 묶인 채 누워 있었다. 나의 시선을 의식한 듯 간호사가 말을 했다. 저분은 치매가 심하셔서 돌아다니시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안전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는 게 안전이라니. 다른 방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을 흘리고 있었다. 옷에도 바닥에도 음식이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도착한 곳은 206호 사인실 병실이었다. 창문 너머 따사로운 햇빛이 유혹하듯 들어왔지만 두꺼운 철창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잔인한 희망 고문 같았다. 자리를 배정받고 간호사가 주의사항을 말해줬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현실일 리 없었다.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갇혀 간호사의 지시를 마치 내일인 양 들어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간호사 선생님, 저는 멀쩡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간호사는 내 말에 그저 내라며 대답하고 나갔다. 속절없이 해는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고장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나는 울다 지쳐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10년 전 기억들을 떠올렸다. 1979년 12월 도연이를 낳던 그날 밤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이었다. 산통이 시작되었을 때 남편은 심야근무를 나가고 없었다. 혼자서 집에서 끙끙대다가 새벽 4시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가 이어카에 나를 싣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도연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간호사가 핏덩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도연이가 돌이 되던 해 광산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조정되었다. 소규모 광산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잇따라 도산했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실업자가 되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있을 때 나는 도연이를 업고 시장에 나갔다. 아는 언니가 떡집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팔고 낮에는 집에 와서 도연이를 돌보고 오후에 또 시장에 나가서 저녁까지 장사를 했다. 고기는 사줄 수 없어도 도연이만큼은 계란 프라이라도 밥 위에 올려주었다. 시장에서 떡을 팔아번 돈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옷, 새 운동화, 새 가방을 사주었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수익의 절반이 도연이에게 들어갔다.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대학교 2학년 때 도연이가 한 말이었다. 유학이라니, 우리 형편에 유학이 가능할까? 나는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래도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몸이 무너질 것 같아도 열심히 돈을 모았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내가 보탰다.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이의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 빚이 늘어가며 도연이가 점점 차가워졌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치료라는 핑계로 나를 여기에 버린 것이다. 나는 평생을 저만 보며 살아왔는데 장남이라는 놈은 내 돈만 보며 살아왔나 보다.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 한숨도 못 자고 울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본격적으로 정신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주변을 자세히 둘러볼수록 이곳에 참혹한 현실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복도 곳곳에서 나는 오줌 냄새, 썩은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쿰쿰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병원 냄새려니 했는데 며칠 지나니 그 냄새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우리 방 창문 쪽 자리에 누워있는 박할머니는 화장실에 가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저귀를 하루 종일, 때로는 이틀씩도 갈아주지 않았다. 왜 기저귀를 안 갈아주는지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가 3명뿐이에요. 50명도 넘는 어르신들 돌보기도 벅차요. 솔직히 말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갈아드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올 때까지 더러운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식사도 최악이었다. 항상 똑같은 반찬이 나왔는데 김치, 콩나물, 시금치,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그것도 제대로 씻겨주는 게 아니라 대충 물로 헹구는 정도였다. 그중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면회 시간이었다. 가족이 오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화가 났다. 도연이는 분명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신 나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아들에게라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복도 끝에 공중전화기는 있었으나 전화번호부도 개인 물품도 모조리 압수당한 마당에 누구의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건 처음 몇 주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점점 이상해져 갔다. 어느 날 아침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가 저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해 내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그러자 보호사들이 달려와 나를 침대에 묶고 진정제를 놓았다. 어떤 날은 점심으로 나온 토마토 스파게티를 창문에 발랐다.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이 꼴 보기 싫었다. 희망 같은 건 없는데 왜 햇빛은 비추는 건지 화가 치밀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보호사들이 나를 침대에 묶고 진정제를 놓았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나 자신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사실 도현이 말대로 나는 원래 미쳐있던 건 아닐까라는. 옆방에서 들리는 할아버지의 울부짖음도 이제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갔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의료진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아들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 아들 좀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입원한 지 4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몰래 로비로 나갔다. 야간 조명만 켜진 로비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나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다. 50년을 살았던 그 집도, 내가 떡을 만들어 팔던 그 시장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몇 개 보였다. 문득 도연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여름밤 마당에서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저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엄마 별이요. 7살 도연이가 내 손을 꼭 잡고 하던 말이었다. 그때의 도연이는 얼마나 예뻤던지. 11월의 찬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다.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이곳은 노인 전문 정신병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노인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자식들이 병든 부모를 마음 편하게 버리는 곳. 더 이상 돌보기 싫어진 부모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가둬두는 곳이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곳에 들어온 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거기 누구예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김간호사가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어머님. 지금 통금 시간이에요. 밖에 나와 계시면 안 되죠. 어서 방으로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이 안 와서요.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김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죄송한데 아드님이 저희와도 연락이 안 되고 계세요. 입원비 입금을 몇 달째 안 해주고 계시네요. 이게 계속되면 강제 퇴원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다. 그래도 병원비라도 내면서 죄책감이라도 덜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기 위해 이곳에 버린 거였구나. 여기 입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자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80만 원 정도 해요. 도연이가 말했던 20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자기 돈까지 더 들어간다던 그 핑계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제 아들은 돈 안 보낼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에 날 버릴 생각이었으니까요. 김 간호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니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할머니, 잠시 저랑 다른 곳으로 가실래요? 할 말이 있어요. 김 간호사는 나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뒤뜰 구석으로 데려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김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부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치매 진단서를 억지로 받아오는 경우요. 돈만 있으면 어떤 진단서든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정말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몇 달 동안 어머님을 지켜본 결과 어머님은 아닌 것 같아요. 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일을 당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나가셨거든요. 사회복지사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일까? 네, 어머님. 저희 병원에 매주 화요일마다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러 와요. 환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문제들 상담도 해주시거든요. 김 간호사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상담 예약을 해드릴까요? 혼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4달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났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간호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혹시 정말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 일주일 뒤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내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왔다니. 지금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할머니 상황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김 간호사의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정도의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민정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녀는 의자를 권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분께서 대략적인 상황을 들었는데 아드님이 할머니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복지사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연이가 집을 판 것, 치매 진단서를 가져온 것, 나를 이곳에 버린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복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자녀분들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따님과 막내 아들분 말이에요. 도현이가 소연이랑 준호도 모두 동의했다고 했어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혹시 다른 자녀분들이
진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저는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어요. 복지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따님이 이소연 씨죠? 간호사시고 부산에서 근무 중이시라고 하셨고, 막내 아들 이준호 씨는 캐나다에서 근무 중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몇 분 후 복지사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찾았어요. 따님은 SNS 계정이 있고, 막내 아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나와 있네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역시 요즘은 컴퓨터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구나를 새삼 느끼며 조금은 무섭기까지 했다. 이런 경우에 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을 속이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요. 여보세요, 이준호 씨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머니 이정희 할머니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막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지사는 준호에게 치매 진단서, 조작, 집매매, 연금 횡령, 강제 입원 등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 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네, 어머니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긴 통화가 끝나고 복지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전문 치료를 받고 계신 줄로만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집 매매나 연금 관리 같은 일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도연 씨가 어머니가 원하셔서 했다고만 말했다고 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도감이었다. 형님한테 완전히 속았다며 화를 많이 내셨어요. 누나한테도 연락하고 이번 주말에 한국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꿈 같은 현실 앞에서 말문이 막힌 사이 복지사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제 치매 진단서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나온 진단서인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의료진 협력망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진단서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복지사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10여 분 후 통화를 마친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역시 그렇네요. 이 진단서는 제대로 된 검사 없이 간단한 상담만 하고 발급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연이가 정말로 모든 걸 조작한 거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 이제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야 해요. 위조된 진단서,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연금 횡령. 이 모든 게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때 복지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김민정입니다. 아, 준호 씨. 네. 뭐라고요? 아, 그렇게 나오셨군요. 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통화가 끝나자 복지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 준호 씨가 형한테 전화하셨대요. 그런데 도연 씨가 화를 내면서 엄마가 아파서 하는 소리라고 하고 사회복지사한테 속고 있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저도 나름 철저하게 계획했을 텐데 쉽게 인정할 리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거짓말을 들으니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잡한 농간질로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건지 절망스러웠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요. 선생님 보기 부끄럽습니다. 김민정 씨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드님 잘못인걸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다. 희망이 생기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 김 간호사가 나를 찾아와 결과를 물어보았고 나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네, 준호가 이번 주말에 온다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도연이가 내게 한 모든 일들을 밝혀낼 것이다. 80년을 살아온 내 엄마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며칠 뒤 요양원 로비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정혜 씨 어디 계시나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 목소리는 문이 열리자 막내 아들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엄마,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체온이었다. 준호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형이 엄마가 치매 걸리셔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어요. 누나도 저도 다 믿었어요. 준호야, 엄마 치매 아니야. 멀쩡해. 알아요. 사회복지사님한테 전부 들었어요. 저 형이 한 일들 다 조사해봤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사기의 문서 위조, 노인 학대까지. 형은 이제 끝났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엄마, 저는 형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엄마, 미안해요. 저도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형을 너무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지옥 같은 병원에서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도연이를 다시 만난 건 법원에서였다. 피고인 이도현,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연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앞으로 나왔다. 45년을 키운 내 아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다. 피고인은 친모인 이정희 씨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시키고 피해자의 노후연금을 횡령하며 중대한 노인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합니까?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인정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공식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피해자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판사가 나를 바라봤다.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 내세요라고 작게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45년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 젊음도, 제 꿈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죠. 그것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뭘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큰아들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도, 제가 살던 집도 전부 제 동의 없이 처분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버림받는 부모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시는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판사님, 제 아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고개를 돌렸다. 판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망치를 들어 올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서 부모에 대한 인간적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 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피고인 이도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길고 긴 악몽은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 몇 주 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최근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시키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회복지기관이나 법률지원센터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어 화면에 내 모습이 나왔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존엄성과 권리가 있어요. 복지사가 내 사건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뉴스가 방영된 후 내 작은 떡집에 변화가 생겼다. 평소 단골 손님들 외에도 특별한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부모가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존엄성이 있고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